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김성호라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아내 영숙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37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얼마 전에 퇴직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5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는 아들 준우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37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이었죠. 동료들과 마지막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섰는데 준우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퇴직금 통장이 따뜻했죠. 1억 3천만 원.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과 합쳐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아내 영숙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준우야?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우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회사원이던 준우는 몇 달 전부터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반대했지만 준우의 의지가 워낙 강했죠. 사업 자금이 부족합니다. 투자자를 찾았는데 제가 먼저 투자금을 보여줘야 한대요. 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틀렸죠. 퇴직 첫날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8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며 말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준우야, 그 돈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머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준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냐? 네, 아버지, 제 친구가 이미 성공한 사업이에요. 저도 꼭 성공해서 빠르게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영숙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내 아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다. 하지만 꼭 갚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준우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죠.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7년간 모은 돈을 하루 만에 빌려준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준우의 간절한 모습을 생각하니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보니 정말로 8천만 원이 빠져 있었죠.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안에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갚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함부로 쓰지는 말아라. 저는 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영숙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우는 사무실을 얻었다며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죠. 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돈을 빌려준 게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불안해요. 영숙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죠. 괜찮아. 우리 준우 믿어보자. 내 아들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준우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2천만 원만 더 필요해요. 예상보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저는 당황했죠. 벌써 더 달라고 하다니. 하지만 사업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준우야, 아버지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더 이상 부탁드리지 않겠어요. 결국 저는 2천만 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영숙은 한숨만 쉬었죠. 이제 퇴직금의 대부분이 준우에게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준우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준우야,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아직 시작 단계라서 힘들어요. 하지만 곧 좋아질 거예요. 준우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아들을 믿기로 마음먹었던 터라 참았죠.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준우에게서 돈을 갚겠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락만 계속 왔죠. 아버지, 사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졌어요. 더 큰 투자를 받으려면 저도 더 많이 투자해야 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벌써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또 더 달라는 소리였죠. 준우야, 아버지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는 소리였죠. 그게 무슨 소리냐? 집은 안 된다. 아버지, 제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다 날아가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영숙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준우가 집까지 담보로 잡으라고 하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준우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준우야, 솔직히 말해라.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냐? 준우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불안해졌죠. 당장은 어렵지만 곧 나아질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데? 일단 임대료랑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미 망해가고 있는 사업이었죠. 그날 밤 저와 영숙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끊어야 해요. 하지만 준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더 이상 도와주면 우리까지 망해요. 저도 영숙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죠. 일주일 후 저는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죠. 이상하다 생각하며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영숙아, 준우 전화가 안 되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불안해서 준우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폐쇄 공고가 붙어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건물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미 문을 닫았다고 했죠. 그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터 안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우가 사라진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7년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집에 들어가서 영숙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는데. 미안해, 영숙아. 내가 잘못했어. 저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죠. 그날부터 저는 준우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했습니다. 준우의 친구들에게도 전화해 봤지만 모두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준우 아버님이세요? 저도 준우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준우의 친구마저 그런 말을 하니 저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준우가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었죠. 이웃들도 소문을 듣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성호 씨,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위로의 말들이 저에게는 더욱 아프게 들렸습니다. 내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영숙은 며칠째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죠. 여보, 밥이라도 먹어요. 입맛이 없어요. 준우 생각하니까 속이 아파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걱정이 되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저와 영숙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잃어버린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죠. 경비원, 택시기사, 배달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 받기가 어려워. 저는 영숙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퇴직금 이자로도 한 달 생활비는 충분했을 텐데 이제는 매일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죠. 영숙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죠.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2년째가 되자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어쩐지 피하는 것 같았죠. 성혼애는 참 안 됐지. 아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다니.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워졌죠. 3년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몸이 상한 것입니다. 성호 씨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일해야 먹고 살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죠. 4년째가 되자 저는 가끔 준우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을 리가 없었죠. 여보, 준우가 정말 죽은 건 아닐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살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장의 편지도 없었죠. 5년이 되는 해 저는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저를 보면 안타까워했죠. 저 집은 정말 불쌍해. 노후를 저렇게 보내다니. 저와 영숙은 서로에게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었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피곤해서 바로 잠들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5년 하고도 3개월째 되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죠.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죠. 일요일에 누가 올까 하는 생각을 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으로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자랐고 옷차림도 남루했죠.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저예요. 준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인터폰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준우였죠. 하지만 5년 전의 준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우야? 정말 준우냐? 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5년간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준우라고요? 응, 준우가 왔어. 영숙은 인터폰으로 준우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영수가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금 와서 뭐예요? 저도 영숙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일단 문을 열어보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준우야, 그동안 어디 있었냐? 말하기 어려운 곳에 있었어요. 준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우를 자세히 봤죠. 살은 많이 빠졌고 옷도 오래 입은 것 같았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감사합니다. 준우가 집에 들어오자 영숙은 냉정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어디서 뭐 했는지 말해봐.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가 아니지.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죠. 아들을 다시 만나서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준우는 거실에 앉아서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에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5년 동안 뭐 했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일했어요.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했어요. 저는 준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일이 있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하려고 왔니? 준우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나서 또 사업 이야기를 하다니 말이죠. 영숙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또 사업한다고? 정신이 나간 거야? 어머니, 이번에는 다르거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5년 전에도 확실하다고 했잖아.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또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준우야, 아버지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성공해서 갚으려고 해요. 갚는다고? 내가 빌려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1억 원이요. 이자까지 하면 2억 원이 넘어. 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 계산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죠. 그렇게 많이요? 그래. 그리고 아버지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준우는 그동안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예요.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5천만 원이라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나서 또 돈을 달라는 소리였죠. 준우야,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맞니? 5년 동안 소식 한 번 안 전하고 나타나서 또 돈 달라고?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날 밤 준우는 집에서 잤습니다. 저와 영숙은 방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죠. 여보,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 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5년 동안 고생한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또 같은 일을 반복할 수는 없었죠. 나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요? 부모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영숙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우를 포기할 수 없었죠. 혹시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지도 모르잖아. 여보, 정신 차려요.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피는 못 속여.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아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우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준우야, 솔직히 말해라. 정말 이번에는 다른 거냐? 네, 아버지, 제가 5년 동안 경험을 쌓았거든요. 이제는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준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사업 계획서라도 보여줘. 아직 정리 중이에요. 하지만 곧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준비가 부족해 보였죠. 영숙이 부엌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성호 씨,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박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입이 무거운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죠. 성호 씨,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박 아주머니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우 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또 속으면 안 돼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웃들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집에 들어오니 준우와 영숙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세요? 믿어달라고.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에는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웃들이 다 들어. 하지만 준우는 계속 고집을 부렸죠. 아버지만이라도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서 흔들렸죠.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 우리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조언 좀 해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세요. 이번에는 정말 단호하게 하세요. 또 당하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밤이 깊어지자 준우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 돈으로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준우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우리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해요. 준우는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5년 전에도 똑같이 빌었잖아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요? 다르다는 증거가 뭐야? 사업 계획서도 없으면서. 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5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여전히 부모에게만 의존하려고 하고 거짓말로 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준우는 매일같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졸랐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번에 안 되면 진짜 포기할게요. 준우야, 아버지도 더 이상은 힘들어.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주세요. 금리가 낮은 곳 알고 있어요.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죠. 집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머니 적금이라도 빼주세요. 영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 적금까지 건드리겠다고? 어머니,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성공하면 10배로 갚아드릴게요. 10배라고. 5년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 저는 준우를 바라보며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모에게만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준우야, 내가 5년 동안 뭘 배운 거냐? 아버지,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른데? 5년 전이랑 똑같잖아. 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게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준우가 자는 동안 준우의 가방을 몰래 뒤져봤습니다. 혹시 사업 계획서라도 있나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가방에는 낡은 옷가지와 담배, 그리고 복권 몇 장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찾을 수 없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권이라니. 준우는 여전히 여행을 바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신을 가지고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왜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사업 계획서부터 보여줘. 그럼 생각해 볼게. 그건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됐어요. 그럼 누구랑 같이 사업하는 거야? 투자자는 정말 있고? 준우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친구 소개로. 친구 이름이 뭐야? 연락처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야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준우야, 솔직히 말해. 사업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증명해봐.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보여줘. 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영숙이 부엌에서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저가 부엌으로 가보니 영숙이 서랍을 뒤지며 찾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졌어요. 생활비로 모아둔 200만 원이 다 없어졌어요. 저는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준우야, 내가 가져간 거냐?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꼭 갚을게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5년 만에 집에 와서 또 돈을 훔쳐갔다니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부모 돈을 훔쳐가다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죠. 아버지, 제발.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준우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제 늦었어. 5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한 게 뭐야? 부모 돈 훔쳐가는 거밖에 더 있어? 저는 준우의 짐을 들고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남으로서 살아라. 영숙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준우는 문 밖에서 계속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준우가 집을 떠난 후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을 내쫓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요. 정말 잘한 걸까, 영수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더 이상 준우에게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잘했어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박씨 아주머니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 어제 일 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가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물론이죠. 이웃들도 다 박수쳤어요.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저는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응원해주고 있었죠. 사실 우리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걱정했거든요. 성호 씨만 모르셨어요. 뭘 모르셨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성호 씨 편이었어요. 준우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했거든요. 오후에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성호 씨 이제야 제대로 하시네요. 핏줄이라고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니에요. 맞아요. 자식이라고 부모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저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 집에서 영숙과 함께 차를 마시며 제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바보였네. 그러게요. 준우 눈치만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며칠 후 저는 영숙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무슨 말이에요? 작은 가게라도 해보자. 준우한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살아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남의 설거지만 하는 게 싫었어요. 영숙은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5년 동안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었죠. 저희는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영숙은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죠. 여보, 이 나이에 장사를 배우려니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맞아. 내 힘으로 번 돈이라서 그런가 뿌듯해.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의 맛도 좋았죠. 성혼의 반찬은 정말 맛있어. 집에서 해먹는 맛이야. 그럼요. 정성이 다르잖아요. 한 달 후 저는 가게 앞에서 영숙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제 조금 살만하지? 그럼요. 이게 진짜 우리 삶이에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사는 거.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핏줄이라고 무조건 믿는 것이 효가 아니었죠. 함께 책임지고 서로 돕는 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여보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준우야, 너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사는 게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죠.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죠. 성호 씨네 반찬이 이렇게 유명해졌네요. 정성으로 만드니까 맛이 다르죠. 이웃들도 저희 부부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야 해. 성호 씨네가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준호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국 독이 약이 됐네. 저는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됐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준우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국 우리한테는 약이 됐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치라고 무조건 믿는 것이 효가 아니었죠. 함께 책임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존심이었죠. 반찬 가게 문에는 제가 직접 쓴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우리 집 반찬. 이 글귀처럼 저와 영숙은 이제 정성과 사랑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